2020년이 되면서 알게 모르게 인기가 급상승 중인 국산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형궁인데요. 형궁은 대전차 유도무기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무기체계로 기존 노후된 대전차화기 대비 주야간 사격이 가능하고 유효사거리, 관통력 등 성능이 뛰어날 뿐 아니라 개인 휴대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해 적 전차에 취약한 상부 혹은 정면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사 후 망각형 방식의 최신 대전차 유도무기로 사수의 생존성과 명중률이 향상되었으며 반응장갑을 파괴하고 주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이중성형 작약탄두를 적용했는데요. 1월에는 LIG 넥스원이 5,245억 원 규모의 유도무기 형궁의 3차 양산산업을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2018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군에 형궁이 수출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작년에 또 재구매 의사를 밝힐 정도로 한국 무기 사랑에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형궁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사건이 있는데요. 2018년 사우디 육군이 발사한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형궁이 도망치는 예멘 후티 반군 지휘관이 타고 있는 차량을 알아서 끝까지 추적하여 확실하게 파괴하는 동영상 장면 때문인데요. 당시 이 차량에는 예멘 후티 반군의 대령급 지휘관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형궁은 발사 후 표적이 가시권에서 벗어났는데도 미사일이 끝까지 추적해서 파괴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실탄 사격은 처음 보네요. 사교력이 엄청나게 후덜덜합니다. 캬 대단하네요. 목표물이 사라졌는데도 맞추다니. 저 영상대로라면 성능만큼은 최소 5손가락 안에 들겠네요. 대단합니다. 라며 형궁 미사일의 실전 성능에 대해 환호했는데요. 수백억 대의 광고비를 지불해도 얻지 못할 이러한 무기 판촉 효과를 이 영상을 통해 국내 군수업체인 LIG 넥스원과 하나 등이 확실히 거두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한국은 형궁을 개발하기 이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형궁이야 세계에서 인정받는 무기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은 모두 과거의 아픔을 겪고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은 파죽지세로 밀려 내려오는 북한군 T-34 전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차는 둘째치고 T-34 전차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전차 화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우리에게 전차 공포증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정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국산 전차가 생산되고 있으며 북한군 전차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전차까지 격파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형궁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대전차 무기의 개발은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솜 지역에 나타난 영국군의 전차가 독일군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전장에 처음 등장한 전차는 보병들에게는 상대할 방법이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철 괴물 전차를 잡기 위한 무기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최초의 대전차 화기는 총알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군은 전차의 장갑을 뚫기 위해 납탄두 대신 강철 혹은 텅스텐 탄두가 들어간 총알, 즉 철갑탄을 사용했고 이를 방어하는 연합군 전차의 장갑이 두꺼워지자 일반 소총으로 쏘는 철갑탄은 결국 독일군의 탕크 게베어라는 13.2mm 구경의 대전차 총을 배치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차와 대전차 화기에 이런 대결은 본격화되었는데요. 대전차포가 개발되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무반동총, 대전차 로켓이 등장합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전차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대전차 화기는 종류도 다양해지고 치명적인 위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현재 대전차 화기의 정점에 있는 무기가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대전차 미사일은 다른 대전차 화기들과 달리 발사 후에도 목표물에 명중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뛰어난 명중률을 자랑하며 단 한 발로 전차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차 미사일은 사거리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안전하게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어 생존성도 뛰어난 편인데요. 대전차 미사일은 유도 방식에 따라 세대별로 구분되는데 우선 1세대,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레이저 및 유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사일이 전차에 명중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주어야 하는 반면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발사 후 망각 방식이 사용되어 특별한 유도 과정 없이 미사일이 발사 후 자동적으로 적 전차를 인지하고 파괴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다양한 대전차 화기를 운용 중에 있는데 대전차 로켓에는 M72 로우와 판저 파우스트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반동총은 90mm와 106mm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로는 토우와 메티스 M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무기 대부분은 국내 고유 모델이 아니라 외국에서 직접 들여오거나 외국 무기를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한 것들이어서 한국은 지난 1970년대 중반 국산 대전차 로켓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K-로, 즉 한국형 대전차 로켓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대전차 로켓입니다. 지난 1976년 5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1979년에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K-로우는 RPG-7 대전차 로켓과 같이 재사용이 가능한 대전차 로켓이었지만 군의 요구에 따라 일회용 대전차 로켓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1980년대부터 다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관통력 대비 중량과 크기가 너무 커서 결국 양산에는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게 된 것이죠. K-로우 이후 한국형 대전차 화기 개발은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각종 대전차 화기들이 노후화되고 신형 대전차 화기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공간장갑과 반응장갑을 장착한 신형 전차가 등장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대전차 미사일이 필요한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개념 연구가 시작되었고 방위사업청의 중거리 대전차 유도모기 탐색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본격적 체계 개발의 결과 최초의 국산 대전차 미사일 형궁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 형궁은 3세대 대전차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빛과 같은 화살이란 뜻을 가진 형궁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체 개발을 담당하고 LIG 넥스원이 미사일의 체계 종합과 생산을 맡았습니다. 형궁은 발사 후 망각 방식인 파이어 앤 포겟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수의 생존성 향상을 비약적으로 많이 올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격 후 후폭풍이 적어 실내 사격도 가능하고 앉거나 서서 쏘는 것은 물론 소형 장갑차에 탑재해 사격할 수도 있으며 사격 후 다른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발사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대전차 중거리 유도무기 형궁은 무게가 13kg에 불과해 휴대하기가 편하고 최고 속도 마 1.7, 최대 사거리는 3.4km에 이릅니다. 주야간 전투가 가능한 가시 및 연령상 일체식 조준 장비를 장착했으며 전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전차의 장갑이 가장 얇은 포탑 상부를 공격하도록 상부 공격 유도 기법이 적용되었는데요. 형궁에는 전차의 반응 장갑을 관통하기 위해 특별히 텐덤 탄두가 장착되었습니다. 텐덤 탄두는 기존의 대전차 고폭탄과 달리 장갑을 관통하는 탄두를 2개로 만들고 이것을 직렬로 배열한 고폭탄인데 텐덤 탄두는 적전차 공격 시 전면에 소형 탄두가 먼저 폭발해 반응 장갑을 무력화시키고 주 탄두가 전차의 장갑을 관통하는 이러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형궁은 2.5km 떨어져 있는 전차의 900mm짜리 장갑을 단번에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궁은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미국의 제블린 등 지금까지 개발된 해외 대전차 미사일 2세대와 3세대 유사무기 체계와 대비할 때 소형, 경량이어서 운용이 쉽고 유효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의 관심도 높지만 현재 중동 지역은 물론 남미 여러 나라에서도 형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궁의 성공적 개발로 축적될 노하우와 기술력은 향후 단거리 대전차 무기 및 장거리 전술 유도 무기 개발과 국내 지형에 적합한 영상 탐색기 설계 제작, 고성능 성형 작약 탄두 및 희연 추진제 설계 제작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 방위 산업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산 기술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무기들을 구입하겠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인데요. 부디 이런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항공기 헬리콥터 엔진 제조업체 모터시치,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기 안토노프 AN-225 엔진 등을 설계 제작한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죠. D18 터보팬 엔진과 대량형인 D36, 436 엔진을 만든 회사인데요. 공격 헬기에도 사용 가능한 고출력 터보 샤프트 엔진도 독자 모델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오의 일상 다반사에서는 예전에 이 회사가 국제시장에 매물로 나왔으며 당시 중국이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이 회사를 인수한다면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경쟁력은 단숨에 항공 선진국 수준으로 뛰어오를 것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이 모터시치를 인수한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내용을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이 이 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선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만약 대한민국이 인수한다면 어떤 영향력이 발생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군사매체가 보도한 중국 항공기 엔진 개발 어려워 우크라이나 기업 인수 추진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항공기 엔진 기술 습득에 다시 나섰다고 현지 언론 키예프 포스트가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수십 년간 항공기 개발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결과 제5세대 전투기 J-20과 대형 수송기 Y-20 등 서방산 항공기를 속속 실용화하고 있지만 자국산 엔진의 성능이 발목을 잡아 항공기가 설계한 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기업 모터시치가 가진 항공기 엔진 기술력이다. 모터시치는 구소련 시절부터 대형 수송기나 공격 헬기에 탑재된 엔진을 제조해온 실적을 갖추고 있다. 중국 측은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주식 동결 해제를 위한 로비를 벌였고 이것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중국은 주식 동결을 해제하지 않으면 약 35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소를 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주식 동결을 해제해 중국 기업의 인수를 용인하는 것이 모터시치의 발전으로 이어지지만 러시아와 대치한 우크라이나로서는 미국의 군사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미 관계나 안전 보장을 중시한다면 주식 동결을 유지해야 한다. 과연 중국은 우크라이나부터 구소련의 유산을 손을 넣는 데 성공할 것인가? 필자의 예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터키가 중국에서 모터시치를 낚아채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으로서는 모터시치가 중국 기업에 인수되느니 터키 기업에 인수되는 것이 낫고 터키는 비교적 약한 부분이기도 한 항공 엔진 기술력을 강화하는 한편 꼬인 대미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쁜 얘기가 아닐 것이다. 네, 이상에서 살펴보면 일본 매체도 중국이 모터시치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차라리 미국의 무기 아래 터키가 인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터시치는 중국에 넘어갈까요? 한국은 인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멀쩡한 상황이면 절대 해외 매각을 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터시치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경제 사정도 여의치 않다 보니 매물로 나온 것이죠. 지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자국 대형 수송기, 여객기 설기, 엔진 기술 등을 위한 기술을 얻기 위해 주식을 사들였죠. 중국은 우크라이나 기술로 재미 좀 봤습니다. 터보팬 10B 엔진 개발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D18T 대형 터보 엔진 경우에 추진력은 24톤입니다.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전투기 흥 UK 엔진 추진력이 12.5톤에 비해 2배인데요.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업체를 사들이면 10년에서 20년 걸려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헐값에 사들이는 셈입니다. 중국은 이미 대형 수송기의 강점을 가진 안토노프의 기술을 활용해 수송기 윈20을 개발했죠. 이처럼 엔진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에겐 큰 위기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압박과 견제를 가했고 중국이 이 회사를 먹기 직전에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주식 매입을 금지시키고 주식 매매를 동결시킨 상황입니다. 자, 당시 상황을 보도한 기사 내용을 살펴볼까요? 중국은 2017년에 세계 최고의 군용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모터시치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2018년 우크라이나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결하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우크라이나의 관계자는 독점금지위원회가 모터시치를 베이징 스카이리존 항공에 판매하지 않기로 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모터시치 인수는 점점 불확실해져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이외의 조달처에 대해 문을 닫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행간을 살펴보면 한국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오리얼 캐피탈 그룹이 모터시치를 사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모터시치를 실제로 운영할 리 없는 오리얼 캐피털 그룹의 배후는 어디일까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으로서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제동을 걸었지만 그렇다고 모터시치를 살 입장도 아닙니다. 모터시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롤스로이스, 샤프람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과 G 등이 있는 미국은 꼭 필요한 회사는 아닙니다.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는 원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때문에 살 수가 없죠. 인도는 아직 이런 정도의 항공 엔진 기술을 가질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현재 자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한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배경 때문에 숨은 주인공이 우리나라 업체라는 카더라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모터시치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전기를 마련하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마찰로 인해 지금이 아니면 이런 알짜 항공 기술을 가진 회사를 노려볼 수 없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중국에 이걸 넘기느냐 아니면 미국 혹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넘기느냐. 자,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항공 엔진 업체를 인수할 수 있을까요?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항공우주 강국입니다. 항공기 설계에서 각종 부품의 개발, 생산 조리까지 항공산업 전반의 프로세스를 갖춘 전 세계 9개국 중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인데요. 항공우주 산업 강국인 우크라이나에는 유명한 회사 두 곳이 있습니다. 모터시치와 안토노프. 두 회사는 바늘과 실과도 같은 관계입니다. 모터시치가 항공기 엔진 전문 제조 회사이며 안토노프는 주로 수송기를 생산하는 회사이죠.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항공기인 AN의 경우 총 20종 100개가 넘는 기종으로 전 세계에서 6,500대 이상이 운항 중입니다. 이렇게 항공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구소련 시절 항공우주 생산 설비의 3분의 1가량이 우크라이나에 있고 전설적인 항공기 설계자 올렉 안토노프가 우크라이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시간을 201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인데요. 군사적으로도 교류가 끊긴 채 양국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중국이 이 틈을 타 양국에서 최신 무기와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군사기술 도입에 적극 나섰습니다. 경제성장으로 높아진 구매력을 배경으로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 수호이 35와 최신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을 도입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앞선 항공기 엔진 기술 도입과 함께 우크라이나에도 한 대밖에 없는 세계 최대의 수송기 AN-225 공동 생산을 추진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시장이 닫혀 중국이 대체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모터시티는 중국 기업과의 관계를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달라붙어 국산 엔진의 내구성 향상 등 항공기 엔진 기술 수준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중국의 첫 항모인 라오닝함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상 퇴역한 구소련 항모를 개조한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군수 밀월 관계에 제동이 걸린 것은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의 법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국 군사업체인 모터시치의 지분 56%를 소유한 중국 기업 스카이라이즌 항공에 대해 지분 행사를 동결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중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군수업체를 장악한 뒤 군수 기술과 자산을 중국으로 빼돌리고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죠. 이 판결로 스카이라이즌 항공은 모터시티에 대한 주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는데요. 바로 좀 전에 살펴본 일본 매체의 보도가 바로 주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식 동결을 해결하지 않으면 약 35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한 것이죠. 자, 그럼 만약에 말입니다. 한국 기업이 모터시치의 인수에 뛰어든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가스 터빈 엔진 창정비를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한 대한민국 유일의 가스 터빈 엔진 제조기업입니다. 높은 진입 장벽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GE와의 LEAP 엔진 부품 장기 공급 계약과 PNW와의 엔진 국제 공동 개발 사업 참여 기회를 따냈고, 지난해에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대형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세계적 항공기 엔진 제작사들이 장기적 사업 파트너로 격상된 것은 국내 유일의 항공기 엔진 제작 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죠. 글로벌 민간 항공기 엔진 시장은 미국의 GE, 영국 롤스로이스, 미국 PNW가 과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사업의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RSP 형태의 사업은 항공산업에서는 보편화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PNW와의 RSP 사업 참여를 계기로 소수의 엔진 제조사와 RSP 업체만이 공급 가능했던 일체식 로터 블레이드 3종을 납품하게 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9월에는 미국 항공 엔진 부품 전문 업체 이닥을 약 3억 달러에 인수하고 100% 자회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USA를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0년 역사상 최초의 해외 인수 성공 사례죠. 이처럼 하나는 그룹 차원에서 글로벌 항공 분야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제작 기술력은 아직은 부족한 상태죠. 바로 모토히치를 인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모토히치를 인수하면 대한민국은 단숨에 전투기 엔진 자체 생산 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천재 일우의 기회죠. 꼭 인수에 성공해 우리의 염원인 첨단 전투기 엔진 생산국의 반열에 오르기를 기대합니다.